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정기 토익 대비 특강. 자, 오늘 저와 이제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고 문제풀이를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자, 돌아오시면 자, 다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문제풀이들 잘 하고 오셨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소개가 좀 잠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좀 서먹하기도 하고 해서 자, 잠깐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겸 해서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K2 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강사고요. 제가 K2일 거예요, 아마. K1은 아마 저희 LC 담당하시는 김태훈 선생님 되시겠죠? 그래서 뭐 K2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저희가 둘 다 이제 김씨여서 사실은 K2로 정했는데 또 K2라고 하는 높은 봉우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BM에서는 제가 강의를 지금 처음 찍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이전에 몇 차례 만날 기회가 좀 있었으나 이제서야 2년이 되어서 이제 강의 녹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최선을 좀 다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그런 내용은 Part 5입니다. 이제 토익의 RC에 5, 6, 7 이렇게 세 개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자, 가볍게 Part 5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1분 1초라도 좀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강의든 100%의 시청자들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강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강의가 굉장히 유익하다 싶은 그런 학생층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바가 좀 없으시면 조금은 지루하고 특히 고득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영어 학습에 좀 자신이 없거나 개념 공부를 다 끝냈는데도 좀 자신감이 좀 없다 이런 학생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YBM에서 제공하는 대비 특강들을 좀 몇 개 좀 봤는데 대부분들 점수대가 좀 높은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좋은 그런 컨텐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설정을 좀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좀 고득점자들을 위한 그런 강의들도 한번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입문이나 초급 단계에서 개념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좀 이해가 좀 잘 되는데 이건 웬걸? 문제 적용이 잘 안 된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제 강의를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덜 풀고 점수 더 받고 싶다. 이렇게 제가 좀 써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고 설명 내용 중에 요 아이템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세하고 자상한 설명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런 설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 강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는데 제공한 문제에 대한 해설은 뭐 마지막에 제가 해드릴 거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이제 특강이니까 특별한 내용들이 좀 포함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정했던 그런 대상 학생들이 Part 5 문제를 풀 때 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푸는 것이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풀면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Part 5 제가 1996년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제가 지금 한 35살이니까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토익 시험을 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96년부터 토익 시험을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추세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Part 5가 어떻게 변해왔냐면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제로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들도 좀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랬는데 최근의 경우를 보면 난이도가 좀 굉장히 많이 좀 내려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유는요. 평균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Part 7이 길어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Part 5는 문항수도 좀 예전보다 좀 줄었지만 좀 쉬워졌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전에는 말이에요. Part 5 문제를 하나를 풀 때 시간을 얼마를 학생들이 써야 되는가의 논쟁에 있어서 강사들이 심하면 30초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통하지 않습니다. 30문항인데 보통 어떤 분들은 5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맥시멈으로 여러분들 잡더라도 한 7분 정도 이상 시간을 쓰시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문제풀이의 속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경제적 문제풀이라고 하는 목표 달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경제적 문제풀이라고 하는 목표 설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닮은 편한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달 건가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경제적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럼 토익에는 무슨 유형이 나오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자, 이렇게 되죠. 구조 및 어형. 자, Part 5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법. 세 번째는 어휘. 요 능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조 및 어형은 뭐예요? 자, 영어는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문장 성분이 들어가도록 약속돼 있고 그 약속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그런 언어예요. 따라서 이 자리가 어떤 문장 성분의 자리고 그 문장 성분 자리에는 어떤 품사들이 들어갈 수 있고 어형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 정리가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으시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잘 푸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학생들 중에 혹시 정말 영어는 어순이 고정 확정돼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예문이 이런 거죠. 민주가 주희를 좋아한대.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주희를 좋아한대, 민주가. 그럼 어때요? 문장의 내용이 같은가요? 당연히 같죠.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야, 좋아한대, 민주가 주희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여러분들이 모국어로 쓰고 있는 한국어는 어순이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족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그런데요. 자, 우리나라 말은 이제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조사가 붙으면 어순과 관계없이 무조건 주어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어순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어떨까요? 민주 likes 주희 라고 하면 민주가 주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희 likes 민주 라고 하면 이건 정반대죠. 그리고 세 번째 likes 주희 민주? 없어요, 이런 말은. 이런 영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어는 어순이 고정 확립돼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영어의 고정된 어순에 대해서 뭐 완전하게 강의를 다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 강의로 들어와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튼간에 이런 아이디어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구조 및 어형의 유형의 문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자, 문제부터 먼저 막 읽어요? 그게 벌써 시간이잖아요. time consuming 한 거예요. 그게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뭘 먼저 보시라? 바로 선택지를 먼저 보시라 라고 하는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를 보시고요. 선택지의 품사가 만약에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구조와 어형의 유형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필요할까요? 뭐 해석을 하셔서 푸셔도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경제적 문제풀이에 대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판단하신 후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예시를 한번 좀 들어봤는데요.
success 명사죠. succeed 동사입니다. successful 형용사고요. successfully라고 하면 부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구조 및 어형의 유형입니다. 자, 먼저 유형 파악이 돼야 경제적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첫 번째 유형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택지의 품사가 똑같아요. 보시면 are, be, am, is 다 동사잖아요. 근데요. 의미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고 해석을 해도 같은 뜻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법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법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죠, 여러분들?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어법들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적용해야 될 여러분들 어법 아이템들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적용하시고요. 그것이 자신이 없으시면 패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토익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입문자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자, 바로 어순 공식에 대한 확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들이 뭐냐? 자, 바로 토익에 출제되는 어법 아이템들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납득이 충분히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휘 유형이 출제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Part 5에서 절반 이상의 문항이 사실은 이제 어휘 문항인데요. 어휘 문항은 어떨까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모두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아무리 어순을 따져도 같은 품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의미는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 주어진 선택지를 빈칸 안에 대입해서 가장 의미가 적절한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어휘 문제는 당연히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정답을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주어진 선택지들은 모두 다 형용사고요. 자, capable 할 수 있는, delicate 민감한, delicious 맛있는, compulsive 하면 강박적인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문제 유형을 파악하셔서 필요한 문제에만 해석을 하고 필요 없는 문제에는 해석 없이 여러분들이 빠르게 자, 문제풀이를 하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슈, 자, 문제 유형을 파악하라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런 게 있어요. 답안지 마킹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가끔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꺼번에 좀 몰아서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을 확정한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거를 번호를 찾아서 한 문제 한 문제 답을 쓰다 보면 시간이 이것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시험 종료 5분 전 혹은 저는 5분이면 하겠더라고요. 근데 좀 그 마킹이 좀 늦으신 분들은 한 7분 전쯤 해서 종료하시고 마킹을 쫙 한꺼번에 몰아서 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Get it?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휘 유형의 문제에서 선택지 중에 2개 이상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A, B는 아는데 이 CD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운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개의 선택지 중에 정답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운이 나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2개 중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괜히 덤볐다가 문제 해석 깔끔하게 잘 됐는데 왜 답이 안 보이지? 이렇게 되면 또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2개 이상을 모르시면 일단 패스하시고요. 나중에 끝까지 문제를 다 푸시고 시간이 좀 남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도전하셔도 그때 늦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뭐 해설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분 1초를 아끼기 위해서 제 문제는 풀이 없이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면 이제 드디어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이제 비법이라고 하던데요. 사실은 비법이 아니고요. 비법은 이제 저는 상식에 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던 문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적용이 좀 잘 되는지 자, 보도록 합시다. 물론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으로 다 커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은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1번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 없이 아까 전에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주어진 선택지의 품사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A번에 wide, 넓은. 자, 그리고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 이렇게 해서 두 개에 대한 결정은 되게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나오죠. 이거 비교급이라고 하고 이거는 최상급이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그 비교급하고 최상급이라고 하는 거는 붙으면 품사가 바뀌나? 뭐 이런 궁금증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지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제작할 수 있는 품사부터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부터 활용하죠. 자, 일단 명사 비교할 땐 뭘 쓰죠? A가 B보다 더 길어. 그죠? 더 넓은, 더 큰. 자, 즉 다시 말해서 명사를 서로 비교할 때는 형용사를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명사를 설명하는 I가 형용사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형용사가 비교급 최상급이 될 수 있고요. 명사 이외의 품사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부사를 씁니다. A가 B보다 더 빨리 달려. 따라서 결론적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만났을 때 품사는 한 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용사와 부사만 비교급 최상급 제작이 가능하다. 그러면 품사는 바뀌는가? 라는 두 번째 이슈. 비교급과 최상급이 되면 품사가 바뀌어요? 아니, 넓은 도로, 더 넓은 도로, 제일 넓은 도로 안 바뀌죠? 그래서 품사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wider, 자, D번에 있는 widest 어때요? 다 형용사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일부의 학생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카탈시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거 몰랐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품사에 대한 결정이 됐으면요. 선택지의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이게 만약에 품사가 다 똑같으면 뭐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의미도 같으니까 이제 어떤 어법의 아이템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품사가 다르죠? 그렇게 되면 먼저 품사와 어순에 대한 정리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문장의 맨 앞에는요, Halifax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s regarded, 뭐 하나의 뭉치로 우리가 수동태 동사라고 부르지요. 그러면요, 주어와 동사인데요, 동사 뭉치 사이에 빈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어 동사 사이에는 필수 성분은 더 이상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순 공식을 동원하시면 저기는 당연히 필수 성분은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수식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식 성분 딱 두 개잖아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 자, 중에서 형용사는 누구만 설명하죠? 명사로 설명하잖아요. 여긴 명사와 관련이 없네요, 앞뒤. 따라서 동사문치 사이에 저렇게 빈칸이 오는 경우가 토익에서 꽤 많이 있는데요. 자, 이건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디다 답을 쓰신다? 바로 부사에다 정답을 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당연히 C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버튼을 살짝 좀 잘못 눌렀네요. 자, 이렇게 해야 자, 이 과정이 한 1초에서 2초 안에 벌어져야 해석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빨리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형 파악, 그 다음에 필요한 아이템 적용이라고 하는 스텝들을 잘 밟아 나가시기를 좀 바라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101번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102번 문제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책 많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문제 조금 풀고 점수 받고 싶다라고 하면요. 제작된 문제, 이거 전부 다 ETS에서 만든 문제잖아요. 훌륭한 문제들입니다. 해석 연습을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Part 7으로 가면 어차피 본질이 얼마나 빠르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가인데 그거 Part 7의 지문만 가지고 하겠다? Part 5, 6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실 이유가 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Part 5의 문제의 정답을 다 내고 논점까지 확보가 다 됐으면 그 이후에 저는 해석 연습을 꾸준하게 좀 해보시라. 단문에 대한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 장문으로 가서 지문에 대한 해석 연습을 하실 때도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도 한번 실천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lifax, 도시 이름이고요. is widely regarded. regard는 간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폭넓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as는 뭐뭐로서, 뭐 뜻이 굉장히 많은 그런 단어이긴 한데 이 자리에서는 전치사로 쓰였고 자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로서? One of the best hotels. 저 도시 이름이 아니네요. 그죠? 헬리팩스가 사실은 도시 이름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그런데 헬리팩스가 여기서는 호텔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헬리팩스는 노바스코샤라고 하는 캐나다의 맨 동쪽에 랍스터 많이 나오는 동네거든요. 자, 그 동네에 있는 최고의 호텔들 중 하나로서 폭넓게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탁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것. 이것을 좀 습관화하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푸셨습니까? 자,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똑같은 방식이죠. 요거는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연속적으로 한번 좀 골라봤어요. 일부러. 자, 이거 똑같죠. 그죠? 그래서 세 개의 형용사와 하나의 부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야 될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자마자 이제 D번의 선택지를 여러분들한테 지우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유를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D번은요, 이런 선택지 자체가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제작하잖아요. 만들 때도 무슨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세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때 형용사 부사에다가, 아이고, 여기 EST가 빠졌네요. EST, 죄송합니다. EST. ER이나 EST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3음절 이상의 형용사 부사이거나 혹은 형용사 부사형 어미로 끝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easily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ly는 부사형 어미니까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는요, 3음절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앞쪽에 more나 most를 붙입니다. 그래서 most important 뭐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more easily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불규칙도 있죠. good, better, bes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를 보면요, 뒤쪽에 ER도 붙어 있죠. 앞쪽에 more도 붙어 있죠. 이건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 그 원어민들하고 생활해보고 영어를 사용하다 보면요, more stronger 막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맞는 영어는 아닌 것이죠. 그들도 그런 실수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D번의 선택지는 그런 이유에서 자, 여러분들 고려하지 않고 바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선택지는 뭐죠? 이제 세 개입니다. 그럼 또 뭐부터 따져볼까요? 너 누구 자리니? 이거부터 한번 좀 따져보셔야겠죠. 자, 라고 했을 때 문장에는 분명히 conference라고 하는 주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was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더가 보여요. 자, 더는 뭐죠? 신호탄이죠. 팡! 신호탄을 쏘는 겁니다. 뒤에 누구 나온다고요? 명사 나온다고요. 관사와 명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누구죠? even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전체가 지금 보호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자,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필수 성분 아니면 수식 성분? 수식 성분이 들어가야겠죠. 이미 명사가 보호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앞에는 누가 수식을 하죠? attended가 수식을 합니다. 자, 요 ed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는데 사용된 위치, 상.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중요해요. 요 ed가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동사거든요. 그래서 자, 요 문제에서는 지금 더하고 event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관사와 명사 사이에서 형용사일 수밖에 없고요. 야, 그러면 얘를 부르는 이름이 이제 바뀌겠죠? 뭘로요? 분사 이렇게 바뀔 겁니다. 참석된 이벤트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요 앞에 누가 수식을 하느냐를 결정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 이제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봅니다. 자, attended를 수식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attended는 일단 명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명사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은 누구로부터 수식받는다? 부사로부터 받습니다.
자, 그리하여. 자, 정답은 뭐다? 자, C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자,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107번도 저희가 이제 정답을 좀 내봤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다음 문제로 쏙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석 좀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컨퍼런스는 회의고요. 그 회의가 뭐였다? 가장 대규모로, largely라고 하면 대규모로, 크게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대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attended event. 그래서 가장 대규모로 참석이 된 이벤트였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어디에서 열린 이벤트인가요? At the Civic Cen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Civic Center라고 하면 이게 뭐 시민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시민회관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열렸던 가장 대규모로 참석된 그런 행사였는데요. 언제요? 바로 It's opening 6 years ag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년 전에 오프닝한 이 이래로 자, 여태까지 시빅 센터에서 열렸던 가장 대규모로 참석된 이벤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107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또 어때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네. 자, 영어는요, 우리말에 비해서 어형의 변화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먹을수록 먹고자 많죠? 영어는 어형의 변화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숙제들이 생겨요. 한국말로는요, 과거형 동사, 고용했다 하고 고용된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형태가. 그런데 영어는 이런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ed형은 앞으로도 골칫거리일 거예요. 자, 어느 자리에서 쓰였느냐에 따라서 동사냐 분사냐 이거를 가려야 문장 구조가 판단되고 성분이 판단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ed는 동사 분사일 수 있고요. ing도 똑같은 아이입니다. 영어에서 제일 귀찮은 아이 중에 하나가 이 ed와 ing,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ing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명사 역할을 하면 동명사, 그 다음에 또 분사, 현재 분사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A, B, C, D의 선택지의 품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빈칸에는 지금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자리는 지금 관사가 입을 떡 벌리고 있잖아요. 너무 쉬워요. 이 자리는 명사 자리입니다. 굳이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주어 자리겠죠. 끝. 그러면 그런데 명사가 두 개가 있고 얘는 명사는 아닌데 통명사는 이름을 분석해 보시면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 아이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D번은 그냥 지우려고 합니다. D번은 오답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흔쾌하게 그냥 다 동의가 되고 당연하지라고 이해가 되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강의의 시청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D번이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와 명사는요, 같은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자, 시스템이 약간 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늑대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양의 탈을 이제 싹 여러분들이 씌워놨어요. 그러면 제가 겉모습은 뭐죠? 양이죠. 근데 저 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저는 고기를 먹어요. 육식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동명사가 바로 그런 아이예요. 동사한테 ing를 붙여서 명사 탈을 싹 씌워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저 아이는 기본적으로 명사 자리에서 쓰이는데 고기 먹어야 되는 아이예요. 즉 다시 말해서 명사의 탈을 쓰고 있지만 동사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본질입니다. 자, 그리하여 동명사와 명사는 이런 구조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수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명사는 누구로부터 수식받죠? 당연히 형용사가 수식하죠. 그런데요, 동명사는 어떨 것 같아요? 동명사는 동사 출신이에요. 고기 먹어요. 따라서 이 아이는 수식을 받더라도 당연히 부사로부터 받겠습니다. 두 번째, 관사 어때요? 관사는 명사가 취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동명사는 관사를 취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명사가 목적어 보호 취할 수 있나요?
에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동사의 시스템이잖아요. 자, 그런데 동명사는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D번이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 앞쪽에 얘도 없어야 되고요. employee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고용하다 혹은 무엇을 사용하다의 타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하의 목적어도 붙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로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D번의 선택지는 그런 연유로 여러분들 1차 소거를 좀 하셔야 됩니다. C번도 당연히 잘 지우셨죠?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번, B번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이제는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고용이라고 하는 의미의 사물명사고요. 자, 이가 붙으면 이제 당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employee라고 하면 고용된 사람, 직원의 뜻입니다. 이기 때문에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뭘 많이 강조했죠? 경제적 문제풀이. 토익은 결국은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팁들을 기억해 두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주어 자리에 만약에 이렇게 빈칸이 있고 자, 명사를 정답으로 찾아서 써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뭘? 단수, 복수를 확인해 보세요. 둘 다 단수이거나 둘 다 복수이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단수, 얘는 복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뒤쪽에 동사의 꼴을 한번 슬쩍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3인칭 단수의 현재형 동사는 뭐가 붙죠? 영어에서 일반 동사에는 S가 붙죠. I walk, they walk. 그런데 he는요? He walk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가 붙습니다. S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바로 주어가 단수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16번도 손 안 대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복수명사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B번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런 게 이제 경제적 문제풀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16번도 정답을 냈으니까요. 자, 해석 연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는 뭐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명사 앞에 붙죠? 그래서 명사를 다른 품사나 다른 문장 성분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로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이런 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용된 자리에 따라서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형용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ational Rubber Manufacturing. 고무 만드는 공장인가 봐요. 고무 공장의 직원들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받습니까? Best Pay. 최고의 봉급과 그 다음에 Benefits. 자, 혜택이죠. 복리후생이라고 많이 번역해요. 그 업계에서 최고의 봉급과 복리후생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꼭 빈칸이 아니더라도 이게 무슨 무당인가 봐요. 자꾸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두 개, 자, 밑줄 쳐놨죠? 자, pay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동사로 학생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요. 자, 명사는 어때요? payment죠. 자, 그런데 명사 자리를 주고 pay와 payment를 같이 주면요. 여러분들 아무 해석도 안 하고 쟤는 동사라고 판단해서 여기다 답 쓰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명사로 사용됐을 때 pay와 payment의 의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pay는 명사로 사용되면 봉급의 뜻입니다. 자, payment는 당연히 지불의 의미가 있죠. 봉급과 지불은 의미가 살짝 달라요. 자, 그 다음에 benefits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주로 명사로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동사, 명사 동일형이고요. 명사로 사용됐을 때도 일반적으로는 뭐 그 이득, 뭐 이익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앞쪽에 fringe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있으면 더 좋아요. fringe가 가장자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fringe benefits라고 하면요. 요거는 가장자리의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근무하면 메인이 되는 혜택은 뭐죠? 봉급이겠죠, 뭐. 가장자리가 뭐예요? 뭐 체력 단련비를 준다든가 교육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fringe benefits라고 하는데 이 fringe를 빼고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자, 토익은 특히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자, 그런 맥락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benefits는 복리후생으로 번역하겠습니다. 최고의 봉급과 복리후생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러시면 116번도 끝내고요. 자, 121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ABCD의 선택지가 어때요? 누가 봐도 다 명사형 꼴이고 뜻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건 어휘 문제죠. 그럼 결국은 해석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ABCD의 선택지,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자상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의미를 또 다 써드렸어요. 자, 그럼 어떤 선택지를 대입해야 이 자리가 제일 좋을까요? 앞에서부터 좀 해석을 좀 해보니까 completing the online security trai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제가 지금 살짝 3000%로 좀 빠졌다 갈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completion이라고 하는 명사와 completing이라고 하는 ing를 같이 선택지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때요? 뒤쪽에 목적어를 취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 전체는 주어 자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목적어 취하고 있으니까 1번 명사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동명사를 답으로 쓰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됐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보안과 관련된 트레이닝입니다. 온라인으로 보안과 관련된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자, 그것을 complete는 finish니까 다 듣는 거죠. 그래서 보안 관련 트레이닝을 끝내는 것이 모든 신입 직원들이에요. 자, 이 회사의 TechStart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들의 뭘까요? 안 되고요. 얘도 이상하죠, 그죠? 신입 직원이 처음 와갖고 보안과 관련된 트레이닝을 듣는 게 왜 동기부여예요? 이건 개연성이 없잖아요. 신입 직원은 당연히 그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 좀 되겠죠. 자, 그래서 말이 안 되고요. 얘는 어때요? 이것이 해법일까요? 무슨 해법이에요? 신입 직원이 그거 듣는 것이. 이것도 맥락상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D번과 지시사항을 놓고 학생들이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직원들을 위한 지시사항이다. 새로운 직원들을 위한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답은 한 개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토익의 Part 5의 어휘 문제 중에서는요. 단순 대입을 통해서 오답을 소거하고 정답을 딱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정보를 요구해요. 자, 여기서는 단순 해석 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dir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시사항의 뜻으로 쓰이면 항상 복수형으로만 쓰는 거예요. Read the directions carefully 라고 하면 지시사항들을 좀 자세하게 좀 조심해서 좀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토익 시험 보시면 listening에 맨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directions 이렇게 나오죠? 다시 들어보세요. direction인지 directions인지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A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복수로 써야 된다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의 requirement고요. 자, requirement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이 for와의 결합 관계도 굉장히 자주 있기 때문에 자, 뭐뭐에 대한 요구 조건이라고 해서 이 for를 자주 취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motivation이나 solution이나 다 for를 취할 수 있어요. 솔루션은 뭐 to를 많이 취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더 깊이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requirement는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말뭉치 전체 requirement for A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습니다. 말뭉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자,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121번도 끝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23번 가겠습니다. 123번은 ABCD의 선택지가 어때요? 품사가? 다 전치사하고 뜻이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어휘 유형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해석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좀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A번의 betwee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뜻만 하지 마시고 이 점을 꼭 기억해 보세요. between은요. 위치 혹은 시간의 사이를 말하거든요. 따위의 사위. 사위가 아니고요. 사이.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between은요. 뭐 뜻은 뭐 사이에 이렇게 외우고 있겠지만 뒤쪽에는 단수명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둘 사이에 해서 A and B가 나오거나 아니면 복수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the reg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뒤에 붙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거 보자마자 이거 끝난 거죠. 특정 지역들이 두 개 있으면 그 두 개 지역들 사이에는 가능해도 단수는 안 된다. 따라서 between은 뜻 플러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라. 두 번째 towards입니다. towards는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향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2번도 1년에요. 1년은 아니고요. 한 2년에 한두 번 나오나 봐요. 토익에. towards가 뒤쪽에 시간이 붙어서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해 하십니다. 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점도 토익에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토익은 문제인 행식이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그런 유형들, 핵심 아이디어가 다시 출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뜻도 기억을 꼭 해두시죠. 시간의 용례가 있어요. 언제 즈음에 towards noon 이렇게 얘기하면 낮 12시 즈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beside인데요. beside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next to, by, 뭐뭐 옆입니다. 그런데 요것도 정답, 그러면 그 지역 옆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 답이 되는 것인데, 자, 요것도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s가 붙은 요 단어랑 학생들이 많이 혼돈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자, besides는요, 전치사로도 씁니다. 뭐뭐뭐 이외에도 라고 하는 추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단독으로도 쓰여요.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가 드릴 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자다가도 이제 떡이 막, 그죠? 예, 나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기억 잘 해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throughout. 이건 뭐 토익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전치사지요.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의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through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죠. 뚫고 들어간다의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 내내 이런 개념이 있고요. 자, 내내는 치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시간의 개념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저녁에서 여기저기에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여기저기에서, 이 지역의 옆에, 이 지역을 향하여 셋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지고 답을 고를 수는 없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일 경제적인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읽고 답 찾는 게 제일 경제적인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확장해야죠. 자, 갑시다. 고객들 수행하고요. conduct는 수행하다죠. transactions라고 하면 상거래가 되겠습니다.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우리말로 현금 입출금기라고 하나요? 캐시 머신이라고도 하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utomated teller machine에서 t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tell에는 세다의 뜻이 있고요. 은행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창고에 앉아 계신 분들을 텔러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돈 세시는 분이라고 해서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현금 자동 지급기 중 어느 곳에서라도 상거래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드디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가 나왔어요. ed가 동사 자리에 있지 않죠? 문장에 동사가 명확한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분사입니다. 분사이면 빠르게 형용사 해석하세요. 위치에 있는. 자, 이 지역을 향하여 위치해 있을까요? 이 지역의 옆에 있을까요? 이건 전체 맥락에 부합하지 않죠? 이 지역의 여기저기 전역에 위치해 있는 ATM 어디에서라도 상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동의?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12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D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마지막 문항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항은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다 ED형이고 뜻이 달라요.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요? 문장에 동사가 한 개도 안 보여요. 보면 얘가 주어고 전치사구고 또 전치사구고 또 전치사구고. 그러면 어휘 문제구나. 물론 품사는 동사 분사입니다만 뭐 동사 자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가장 적절한 동사를 이제 골라내셔야 되는데요. A번 어때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regard 하면 어떻게 외웠어요? 간주하다. 그러면요, 그 무의식 안에는
뭐뭐를 간주하다 이렇게 외운 거잖아요. 이게 목적격 조사고요. 일부의 예외도 있습니다만 이게 붙어서 말이 되면 타동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빈칸 이하의 전치사구가 딱 보여요. 문장 구조를 많이 알아서 손해보실 일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바로 뒤에 전치사구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넘기시고 막 해석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regard는 뭐뭐를 간주하다. 근데 전치사구 나왔다. 너 오답. 이렇게 바로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타동사입니다. report. report는 제가 사실은 사전상에 자동사도 나오는데요. 그냥 타동사로만 여기다 써드릴까 하다가 그냥 자동사도 좀 적었어요. 뭐뭐를 보고하다. 똑같은 거예요. 알려주다. 그래서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report는요. 좀 약간 예외적인 좀 성격이 있어서 중간에 요거를 something이에요. 생략하고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어민들이. 그래서 왜 내 맘대로 안 쓰고 니네 맘대로 쓰냐? 이렇게 제가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영어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사용되고 있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오히려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누구누구에게 보고하다라고 쓸 때는 사실은 report to라고 해서 something을 생략하고 자동사로 쓰는 용례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타동사로 쓰고요. 전치사구가 와 있으니까 얘도 오답이에요. 자, upgraded. ed가 붙었으니까 뭐 동사 분사겠죠. upgrade는 원래 명사로도 많이 쓰여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비번을 답으로 쓰실 수 있고요. 비번은 어떻게 외우고 계세요?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정답을 충분히 여러분들 비번으로 써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specialize는요. 그 토익의 족보상 굉장히 출제가 자주 돼요. 그래서 영어 동사들이 뭐 수만 개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타동사입니다. 자동사가 개수가 별로 없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보너스를 좀 드리려고 해요. specialized 말고 자동사로 주로 이제 자주 출제되는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족보가. 잘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드렸고요. 이 아이들은 뒤쪽에 동반되는 전치사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A는 뭐 명사고 in이고요. rely는요. 어디에 의존하다. 그 다음에 last는 지속되답니다. 자, for는 동안, until은 까지. 그래서 얼마 동안 언제까지 지속되다. participate in. 그 다음에 succeed in.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들에 대한 해설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흥미로우셨는지요? 재밌으셨어요?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재미없다고 할까봐 오다가 잼을 하나 사올라 그랬어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소품 준비는 오늘 못했고요. 자, 흥미롭고 재미있으셨길 바라고요. 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압축된 내용 이어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라든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면에 좀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좀 다해봤고요. 처음 제가 이제 YBM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제 마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이런 마음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마무리는 좀 이렇게 좀 지어볼까 합니다. 걸을 수 없으면, 날 수 없으면 뛰면 되고요. 뛸 수 없으면 걸으시면 됩니다.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야겠죠. 자, but whatever you do,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시간에 you have to keep moving forward. 항상 앞으로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소소한 아이템 하나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더라도 좀 더 준비하고 고민하고 정제하고 해서 전달드리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랍니다. 자, 마음속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